지금 일본 엔화 40년 만에 최악의 수준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엔저라서 일본 여행 가기 좋다는 얘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15년 만에 손잡고 시장에 개입했고 한국도 조용히 같이 움직였습니다. 원화 환율이 한 달 새 100원 넘게 출렁였고 증권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무서운 단어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급 엔저가 정확히 왜 벌어졌고 이게 우리 원화와 수출 기업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계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63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엔화 가치 기준으로는 1986년 이후 그러니까 약 4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본 내부 요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인물입니다. 대규모 정부 지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내놓았고 시장은 이걸 일본 정부가 국채를 훨씬 더 많이 찍어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그 반대급부로 국채 수익률, 즉 장기 금리는 올라갑니다. 여기에 일본 국가 부채는 이미 GDP 대비 20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일본 국채를 팔고 빠져나가려 합니다. 둘째는 대외 요인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매수세가 강해졌습니다. 일본은 원유와 천연가스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라서 유가가 오르면 엔화 가치는 더 눌리는 구조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차이도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어서 낮은 금리의 엔화를 팔고 높은 금리의 달러 자산을 사려는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엔화 약세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자 일본과 미국 당국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이틀에 걸쳐 최대 13조 엔이 넘는 규모로 엔화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미국의 개입 방식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엔화를 사들이는 데 쓴 실탄이 달러가 아니라 유로였다는 겁니다. 자국 통화인 달러를 팔지 않고 유로를 팔아서 엔화를 방어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엔저가 그냥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엔화가 계속 싸지면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인 통화 절하로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약세로 가는 상황이 반갑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엔화 방어를 위해 미 국채를 대거 팔아치우는 상황도 미국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달러 자산을 팔아 엔화를 사면 미국이 달러 약세로 간다는 신호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를 희생양 삼아 엔화만 방어한 겁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유럽 중앙은행은 매우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공조 개입으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엔대까지 급락, 즉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국제유가 재반등이 겹치면서 다시 158엔에서 160엔 부근까지 밀려 올라갔습니다. 시장 개입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즉 일본의 막대한 부채와 확장 재정 기조가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과 일본의 공동 개입은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당시에도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엔화를 사들이자 두 달 사이 엔화 가치가 달러당 30엔 넘게 뛰었고 그 급격한 반등 과정에서 대형 헤지펀드였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즉 LTCM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면서 국제 금융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엔화가 완만하게 오르면 문제가 없지만 되돌림이 너무 빠르고 급격하면 오히려 또 다른 충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급격한 엔화 강세가 아니라 무질서한 약세만 막는 통제된 절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한국 외환당국 역시 최근 시장 모니터링과 개입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시점에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선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화와 엔화가 워낙 밀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공동 개입이 효과를 2배로 키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원화 환율은 한 달 새 크게 출렁였습니다. 지난 6월 초 장중 156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이후 빠르게 내려와 1380원대에서 1420원대를 오갔습니다. 6월 한 달간 하락률만 놓고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외국인 매도세 진정, SK하이닉스의 미국 예탁증서 발행 자금 유입 등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증권가 전망은 엇갈립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410원에서 1560원 사이에서 움직이되 단기적으로는 13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KB증권은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9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다시 달러 강세, 즉 원화 약세 쪽으로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원화 환율의 방향은 엔화 흐름뿐 아니라 유가와 미국 통화 정책까지 함께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긴장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미국 국채나 기술주처럼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엔화가 약세일 때는 투자 수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챙길 수 있지만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빌린 엔화를 갚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서둘러 해외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갚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 엔화 약세에 베팅한 선물 매도 물량은 사상 최대치까지 쌓였습니다. 1년 전보다 5배 넘게 늘었고 2024년 여름 대규모 청산 사태 직전과 비교해도 2배 가까운 규모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2024년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급격히 강해지면서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했고 코스피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청산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엔캐리 자금 상당수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미국 기술주에 몰려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만약 청산이 본격화되면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증시 전반에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흐름이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국은행은 지난 3월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동조성이 커지고 있다고 직접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원화 가치는 약 5.2% 절하됐는데 같은 기간 엔화는 7.9% 절하됐습니다. 절하폭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고 상관관계는 다른 어떤 통화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엔화가 흔들리면 원화도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엔화 약세 압력이 다시 강해질 경우 원화 개선 흐름이 제약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수출 경쟁력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 전기전자 같은 산업에서 해외 시장 수출 경합도가 매우 높습니다. 엔화가 싸지면 일본 기업은 같은 달러 매출을 엔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고 그만큼 가격을 낮추거나 마케팅과 설비 투자에 쓸 여력이 생깁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조건 한국 수출이 줄어든다고 단순화할 문제는 아닙니다. 기업별 해외 생산 비중, 기술 경쟁력, 브랜드 가치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경로는 수입 물가입니다. 엔화 약세를 따라 원화까지 약세로 흘러가면 원유, 천연가스 같은 달러 결제 수입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 물가에 부담을 주고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정책 운영 원칙을 개정하면서 환율 움직임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정책 판단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율이 단순한 외환시장 이슈를 넘어 금리와 물가까지 연결되는 변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엔저가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낮아지면 같은 원화로 더 많은 엔화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나 직구 비용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때 확인해야 할 건 달러엔 환율이 아니라 원엔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싸져도 동시에 원화 가치도 크게 떨어지면 한국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혜택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주식이나 ETF, 엔화 예금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 수익률은 자산 가격뿐 아니라 환율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일본 주가가 올라도 같은 기간 엔화 가치가 원화 대비 크게 떨어지면 원화로 환산한 실제 수익률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 상승과 엔화 강세가 겹치면 수익률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자산에 투자할 때는 주가와 환율,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역대급 엔저는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과 국채시장 불안, 그리고 중동발 유가급 등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손잡고 시장에 개입했지만 근본적인 부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다음 리스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한국은행이 직접 인정했듯 원화 환율과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국내 물가와 금리 판단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저를 그냥 일본의 위기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통화 가치를 낮춰서 얻는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고 그 비용은 결국 수입 물가와 구매력 하락으로 돌아옵니다. 환율 전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나라는 가장 싼 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통화를 굳이 싸게 만들지 않아도 팔 수 있는 제품을 가진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의 역대급 엔저가 한국에 던지는 질문도 결국 여기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무작정 원화를 엔화에 맞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과 금융기관의 환해지 체계를 정교하게 만들고 수출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해외 자금이 꾸준히 원화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엔화가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혹은 얼마나 반등하느냐 하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이 흐름이 원화와 국내 금융시장 그리고 수출 기업의 경쟁력으로 얼마나 빠르고 깊게 전이되느냐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